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왜 아직도 일을 해야 할까요? 노년이 가르쳐 준 것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빠르게 살아온 인생이 잠시 멈추어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지만 많은 분들의 가슴을 건드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 불안한 현실. 가진 건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너무 적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노년에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 책임과 선택이 남긴 흔적들이 숫자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도록요. 이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삶이 어떻게 일상을 막아서는지 그 첫 장면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84만 원이라는 말의 무게.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5억 원짜리 대출도 없는 집이지요. 퇴직금으로 남겨둔 돈도 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모아둔 비상금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노년입니다. 하지만 매달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을 차분히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원, 모두 합쳐 84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이상하지요? 분명 가진 것은 많은데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너무 적다는 사실이요. 자산은 있는데 생활은 막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같은 것들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하루 세 끼를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비용이 절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문턱은 더 자주 넘게 되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흐르지 않아서 숨이 막히는 삶. 노년에 와서야 현금 흐름이라는 말의 뜻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고들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안전망이라고도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제 하루를 직접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뒤에 서서 있긴 있다고 말해줄 뿐입니다. 손에 쥘 수 없는 안도감은 배고픔 앞에서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노년이 가르쳐준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가진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이제 왜 집과 퇴직금이 시간이 갈수록 지켜보기만 하는 돈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집과 퇴직금이 점점 묶이는 돈이 되어버린 이유. 집은 든든한 뿌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집은 팔면 갈 곳이 없어지고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옮기면 현금은 생기겠지만 그 순간부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시작됩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해 보아도 결국 남는 것은 불안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사하고 낯선 공간에 몸과 마음을 다시 적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퇴직금과 비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만 조금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다음 달도 같은 이유가 생기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바닥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큰 병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만 만져보는 돈이 되었습니다. 결국 집도 퇴직금도 비상금도 모두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루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년의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가 삶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을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왜 연금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 삶의 시간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집과 퇴직금이 점점 묶이는 돈이 되어버린 이유. 집은 든든한 뿌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집은 팔면 갈 곳이 없어지고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옮기면 현금은 생기겠지만 그 순간부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시작됩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해 보아도 결국 남는 것은 불안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사하고 낯선 공간에 몸과 마음을 다시 적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퇴직금과 비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만 조금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번 꺼내 쓰기 시작하면 다음 달도 같은 이유가 생기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바닥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큰 병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만 만져보는 돈이 되었습니다. 결국 집도 퇴직금도 비상금도 모두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루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년의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가 삶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을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왜 연금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 삶의 시간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숫자를 적어내려가면 드러나는 구조. 일을 멈추는 순간 바로 적자가 되는 삶. 매달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들은 늘 같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 지출들입니다. 이 돈들이 지나가고 나면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는 이미 많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끼니를 거를 수는 없고 최소한의 식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교통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84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달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바로 한계를 넘는 구조였습니다. 감기라도 길게 앓아 병원을 몇 번 더 다니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겹치는 달에는 숨이 턱 막힙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퇴직금을 건드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퇴직금은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이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달의 적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무너지는 신호가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적자가 되는 구조 속에서 노년의 하루는 늘 계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이제 삶의 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는 마지막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좋아요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노년을 버티게 한 작은 원칙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한다. 그리고 5가지 원칙으로 하루를 지킨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일을 합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 몸을 일으켜 건물 청소하러 나갑니다. 한 달에 약 6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더해져야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84만 원에 이 수입이 더해지면 겨우 144만 원. 그제야 한 달의 계산이 조금은 현실이 됩니다. 이 숫자는 풍요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선입니다. 일을 하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약속을 세웠습니다. 첫째,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일은 수입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리듬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꼭 필요한 것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대신 잠을 조금 더 편히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건강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아프면 일도 선택도 모두 멈추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핍니다. 넷째는 퇴직금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돈만큼은 어떤 달에도 쉽게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작은 기준들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넘기다 보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버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다시 정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노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자산보다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현실이 얼마나 삶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집과 퇴직금, 연금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시간들은 결국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이 건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